선거운동을 위해서 이 관세 협상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하게 합니까? 나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 자기의 꿈을, 자기의 욕망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그 이상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와서 다 저쪽에서 한 명 채택되면 나랑 한판 붙자. 이 행태도 얼마나 얍삽하고 비열합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런 추태를 부립니까? 아니 권한도 없는 네가 그걸 왜 하느냐라는 얘기였잖아요. 국힘당이 해당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다. 자폭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이제 사퇴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또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쉽게 될까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한덕수가 뭔데 부전승으로 올라옵니까? 야, 너네들 거기에서 열심히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한 놈 올라와봐. 그러면 내가 상대해 줄게. 지금 이런 형국 아니에요? 윤경호 소장님, 한덕수 총리가 뭐 그런 정도의 위상과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똑같은 걸 묻습니다. 그 룰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도대체 이 판을 누가 만들었어? 결국 윤석열과 용산이 만들어 놓은 거에 지금 한동훈, 김문수 그리고 한덕수 이 몰모트들이 노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국민 유권자는 전혀 의견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그런 점에서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저는 그 이상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제가 뭐 그동안 너무나 많이 얘기했으니까 입이 아프니까 짧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내란의 공범입니다. 그 죄를 물어야 되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정말 안 되는 태도고 책임져야지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심판으로 뛰었지 않습니까? 심판으로 뛰다가 들어온다? 그거는 아니죠. 그러려면 진작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나도 한번 경선판에 뛰어들어 볼게. 그리고 뭘 제시하고 선택을 받아야지. 한덕수가 뭔데? 국민의힘에서 그 룰에 따라서 이렇게 딱 했는데 마지막에 야 나하고 한번 붙어봐. 그렇게 해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보여줬던 인식과 태도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헌법을 무시하고 그랬던 자가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헌법이 없는 나라에 가서 대통령을 하면 됩니다.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덕목인데 헌법과 법률을 이렇게 마음대로 무시하고 진작 탄핵돼도 또 탄핵이 됐어야 될 사람을 민주당과 다른 민주정당들이 봐준 이유는 좀 뭐 심판 봐야 되는데 그냥 봐주고 우리가 열심히 하자. 심판이 불공정하게 하겠지만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쁜 싹은 진작 잘라버렸어야죠.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놔두다가 나왔는데요.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한번 두고 보도록 합시다. 근데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홍장훈 국정원 차장도요. 한덕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후보로 뛴다. 이거 아주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보였어요. 한번 보시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정원장께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죠. 또 더구나 전에 듣기로는 지금 조 원장이 내란죄, 또 국회 조사특위로부터 위증 혐의, 또 방금 말씀드린 CCTV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 있고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향후에 60일 후 선고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순위야말로 그 최고 친위 부대죠. 심지어는 저도 현직일 때 안보 3인방이라는 뭐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김 여사께서 명태균에게 이 사람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장관 주겠다 했던 그분도 지금 그 국정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 국정원이나 안기부의 정치 개입이 뭐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수십 명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국정원의 정보 재산을 그 한 줌에 몇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이 자리를 통해서 이번에 국정원이 그리고 올바른 국정원의 후배들이 반드시
국정원의 정치 중립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홍장원 차장 우리 정치 1번지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요즘에 너무 이제 출연을 많이 해서 좀 오해를 사는 것 같다고 조금 시간을 갖자고 그래서요. 예.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홍장원 차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인데 안진걸 소장님 이번에 한덕수 캠프 하는데 국정원 쪽 인사들이 많이 기입했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국정원뿐만 아니라 총리실 공무원들이 그동안 사실은 불법 선거운동 계속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선거를 30일 남겨놓고 트럼프 관세 대응과 경제민생 살리기와 중립적 선거 관리를 해야 될 최고 책임자가 몰래 수십 일 동안 최소 수십 일 동안 불법 선거운동을 거기에 국정원 공무원까지 동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한덕수는 어제 민주당 김민석 최고도 세게 지적하던데 이건 지금 저희들이 고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법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공무원 직위용의 선거법 하면 이건 구속사유거든요. 그래서 고발하면 검경이 살아있으면 구속될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국정원법 위반도 마찬가지고 국정원 동원했으면요. 중대 범죄자가 내란 공범에서 선거 관련 중대 범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본인이 이 정권에서 얼마나 나쁜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내란도 못 막은 주제에 그리고 이미 진직 그만둬가지고 나도 국민의당에서 뛰겠다 이러면 차라리 모를까. 이제 와서 다 저쪽에서 한 명 채택되면 나랑 한판 붙자. 이 행태도 얼마나 얍삽하고 비열합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런 추태를 부립니까? 신유진 네. 변호사님 실제로 그런 거 공직선거법 위반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활동을 하면은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대선 캠프 상황실에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명한 그 인사는 뭐 캠프에 구성 합류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제보가 있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보여주신 그 홍장원 전 차장의 말들, 그 국정원이 과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게다가 또 국정원에 누가 있었냐? 김건희 씨가 그 공천을 주고 싶어 했던 김상민 검사가 국정원 법률부장관인가요? 그 법률 비서관인가요?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정원에 인사가 있는 것이고 그 인사들이 또 뭐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한덕수 캠프를 돕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림이 김건희 씨의 개입과 다 모든 게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충분히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전 선거 운동으로서 이거는 다 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이자가 참 추잡스러운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바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일시적으로 내보냈다. 이것은 지금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그러면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대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거 사전선거 운동이고 이렇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 자기의 꿈을 자기의 욕망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관세 협상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관세 협상 가가지고 뭐 성과를 좀 거두면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래도 통상 전문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관세 협상했으니까 원래 한덕수 총리가 노렸던 것은 말도 안 되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딱 해가지고 탄핵시키면 나 이렇게 탄압받았어 얻어맞는 그런 코스프레 하면서 출마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점잖게 정리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럼 뭐를 해야 되지? 관세 협상 이거를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뭘 건져왔습니까? 왜? 협상을 할 때는요. 내 카드를 최대한 숨기고 상대방 카드를 읽어야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딱 보니까 아하 이놈들 선거 앞두고 지금 그거 하나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다 노출이 됐는데 그게 얼마나 불리한 협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왔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스콧 베센트죠. 상무장관인가 재무장관? 재무장관. 그 직접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거 나라 망신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하여 우리 측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So we are finding that they are actually much more keen to come to the table, get this done, and then go home and campaign on it. 윤경호 소장님, 이거 정말 부끄러워서. 근데 미국 친구들이 우리를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것 두 번 창피한 게요. 한덕수가 트럼프와 통화했다. 이거 이제 자화자찬했잖아요. 그때 첫 마디가 트럼프가 당신 출마할 거야? 라고 물었다. 이걸 총리실 한덕수 옆에 참모들이 애써 강조하면서 보도자리에 넣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때부터 대선 주자 운운하는 걸 즐겼죠. 근데 베센트라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그러니까 2+2라는 게 양쪽에 재무장관, 미국은 USTR 대표, 우리는 산자부 장관, 경제부총리 이렇게 4명이 앉은 자리예요. 그런데 관세요? 관세라는 건 양쪽이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니까 양자 간에 주고받는 협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시한을 정해놓고 한다?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패를 다 보여준 셈이 돼버렸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잘못하면 사고를 칠지 모른다가 뭐였냐면요. 트럼프가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게 알래스카에서의 LNG 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5개 나라를 끌어들여서, 쉽게 말하면 나라라고 얘기했지만 5개의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그 LNG 개발 거기에 지네들 돈은 안 들이고 그 5개 기업, 나라의 기업들을 써먹겠다. 그건데 거기에 우리가 덥석 가겠다는 얘기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당장의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권한도 없는 네가 그걸 왜 하느냐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왜 한덕수가 이렇게 하려고 할까? 이게 저는 핵심일 것 같아요. 이렇게 공무원법 위반하고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 동원해서 오히려 매를 맞을 짓을 왜 할까?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윤석열이 수가 틀리면 갑자기 나 한덕수한테 사실은 미리 다 얘기해놨어. 한덕수가 다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언. 그래서 전 내란 공범이다. 내란 동조 세력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만약에 궁지에 몰리게 될 경우에, 그런 상황에 임박했을 경우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에, 아니야, 나도 대선 후보로 나왔던 주자 중에 하나 아니야. 그리고 난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았잖아. 난 이렇게 박해를 받았잖아. 이런 거 하려고 이런 작태를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저는 저것도 불법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총리직을 악용해가지고. 그렇죠. 트럼프가 나한테 대통령 선거 나올 거야 물어왔다. 그걸 외교 기밀인데 흘리고. 근데 그것도 자기가 이제 선거 나오려고 사전에 사전 선거운동, 불법 선거운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것은 가가지고 이제 이런 걸 최대한 미국한테 유리하게 해주는데 대신 한국이 좀 유리한 것처럼 모양새만 갖춰주라. 뭐라고 모르겠지만 베센트가 그걸 듣고 야, 요놈들 보게나. 우리한테 잘해주는 건 고맙긴 하지만 가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네? 폭내버린 거 아닙니까? 일종의 베센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익제보자, 내부제보자예요. 너무 안심해서 폭로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베센트가. 물론 우리 미국에 좀 더 이익은 됐겠지만 저는 그런 걸 지적했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한 그 국정원을 동원한 선거운동까지 포함해서 이건 공무원 직위를 악용하고 사전에 선거운동하고 이건 다 제가 묶어서 고발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거 진짜 창피합니다. 예. 저건 지금 나라 망신 아닙니까, 신유진 변호사? 그렇습니다. 어떻게 미국 재무장관이 이거 한국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 관세 협상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하게 합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게 자신들이 지금 한 대행과 어떤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그게 완전히 확실하게 이게 이행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물밑에서 최대한
다 자신들이 이익되는 거를 챙겨 놓되 우리는 너네가 선거 운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익은 우리의 이익대로 취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굉장히 이런 나라의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권한도 없는 권한대행이 보낸 그 장관들과 협상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지금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베센트 장관이 이 말을 했던 것이 당신들도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거를 추후 새로운 정부에게 다 이행하라, 실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여지를 준 거기도 합니다. 선거 때마다 꼭 나오는 분 있죠. 김종인 위원장. 오죽하면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한덕수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대행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솔직하게 나 뭐 한덕수 지금 총리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네. 그 사람은 지난번 소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막중한 그런 인물이라고. 게다가 지난번 계엄 사태로부터 절대로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명분, 그다음에 일반한 정치의 상식으로 봤을 적에 후보로 지금 거론된다는 자체가 나는 굉장히 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한덕수 이 총리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에 반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김종희님, 엄연한 내란 공범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화가 나서 죽겠는데 출마라니요. 그 더러운 욕망이 너무 추하고 비열합니다. 김영필님,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 무시하는 거지요. 참비료님, 마을 노인정 회장감도 아닙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한덕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도 않은가요? 무모님,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내란 속의 내란 부역자들 처벌돼야 빛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하셨고요. 김종인님은 51,300원. 5월 1일 오후 3시? 그 뜻인가요? 네. 그룬이 회장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비가 와서 기분이 좋으신지 녹수님 비도 오고 분위기 좋고 얻는 끝내고 우중에 술 한 잔씩 하자꾸나. 상고 기각하기 좋은 날이로세. 감사합니다. 방사 유정란 TV님, 백운기 님도 구속해야 돼.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헤아려 준 혐의로 우리 가슴 속에 구속하자. 아유. 아이고. 가슴 속에 우리 이러면 참 거시기해요. 우리 그 애청자들 가슴에 백운기 너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구속당하고 싶어.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는데, 자, 나오세요. 나오는데, 이제 내일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출마 선언을.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이제 사무실은 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무실도 참 뭘 좀 봐서 구하지. 지금 이 여의도에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인데 그게 바로 이전에 나경원 후보가 쓰던 사무실이에요. 나경원 후보가 쓰던 사무실을 인수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무실은 또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이 구해놨던 사무실이래요. 오세훈이 불출마하니까 그래가지고 나경원 썼다가 이제 한덕수. 참 터가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 앞에 또 대하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김문수, 한동훈 다. 왜 그런지 아시죠? 터가 좋아서요? 그 대하빌딩에서 대통령이 다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보는 사람들은 꼭 이런 거 저런 거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뭐 우리가 집을 보러 다니더라도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이 집에서 요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구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문수나 한동훈 둘 중에 한 명이
1위로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한테 그냥 주겠습니까? 저는 김문수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왜? 김문수야 원래 그럴 용도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요. 사실 불쏘시개죠. 그런데 김문수 쪽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1등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욕심이 슬슬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우리는 한덕수를 위한 불쏘시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김문수조차도 이러는데 한동훈 후보는 아예 이렇게 단일화를 띄우는 것은 목표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지금 왜 그렇게 하냐? 너네들 만약에 이렇게 돼서 나중에 뭐 기득권에서 공천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5월 11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언제 단일화를 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룰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마쿠 거래. 그 마쿠 거래는 뭘 위한 거냐? 뭐 얘기한 것처럼 기득권이라고 표현됐지만 내년에 치러져야 되는 지방선거 이런 당권. 그러니까 아까 국민의힘 해체, 선거법 위반으로 뭐 400몇 억 토해낼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은 안중에 없는 거죠. 그냥 당권. 그게 바로 저는 기득권의 핵심이 아닐까. 저들의 실제 노림수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대체 누가 이 단일화 운운하는 거에 대한 판을 짰느냐. 단일화 운운하는 거에 대한 권한을 누가 부여했느냐. 이걸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이들의 이 화상들이 하는 짓거리가 웃기는 건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요, 신유진 변호사님, 공직선거법에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돼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쿠 거래하고 그러면 이거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당 그 자신들의 당원들에게 전부 다 뭐 여론을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사실 마쿠라고 하면 비밀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다 공공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공공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문수 캠프 측 아까 말씀하신 불쏘시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김재원입니다. 김재원이 그런 말을 해줌으로써 또 이제 당에서 그래 이거 원론적인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건 원론적인 말이야 라는 또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마쿠 거래도 아니고 이제 공론화된 거예요. 한덕수를 모셔오는 거는 국힘당에서 공론화된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국힘당이 해당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다. 자폭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런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측에서 이제 한마디 요 정도 김재원이 이 정도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두 사람이 그 단일화 가지고 가장 크게 붙었지요. 그 부분 한번 보시죠.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양보라는 거는 당원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국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자. 양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진걸 소장님? 말로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당원들. 하겠다고 그러면 안 뽑아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겠다고 해야 뽑아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명분이 있어야지 그냥 양보하겠냐고 물어본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원들의 마음으로 명분을 세워지면 하겠다. 그 그렇게 속뜻이 있기 해석을 해야 때문에 되겠군요. 그 속뜻이 있기 때문에 너의 질문은 무작정 양보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나는 명분이 있고 당원들의 마음이 있으면은 양보할 수 있다라는 마음까지 비쳤기 때문에 오히려 맞습니다. 대답을 김문수가 굉장히 잘했죠. 아니, 그리고 네. 김문수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렵게 저 자리 갔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뒤에서 한덕수 밀고 뻔히 알고 김문수 캠프에서 엄청 당혹스럽다잖아요. 중간에 한덕수가 치고 올라오니까. 그런데 단일화를 하기는 해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단일화를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까지 한번 몽이나 한번 부려보는 거죠. 한덕수한테. 단일화를 해주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내 요구를 다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캠프의 운영을 실제로 주도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당대표는 자기가 한다거나 이런 약간의 그런 책략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단일화에 예. 응할 사람이에요. 예. 저렇게 극구 부인이 아니잖아요. 어제 혹시 토론회 좀 보셨나요? 관심 없죠? 국민의힘 토론은 보다 보면 저 마음속에 독이 생깁니다. 안 됩니다. 아니 또뭐 한 독수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까 싶어서. 그래도 패널분들은 좀 참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저도 힘들게 봤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김문수 후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정말로 못 알아듣는 건지 지난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좀 이재명 이름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 나와서는 내가 일부러 그 사람 존재를 읊는 것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근데 다른 것도 보면 좀 이상했지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어제 한동훈이 세대 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세대 교체라는 말을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거 장면 혹시 준비됐습니까? 아직요? 준비되면 좀 알려주세요. 그걸 보면서도 저거 정말 못 알아듣는 건가? 근데 실제로 보면 얼른 이해를 좀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얘기하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른 거 가지고 변죽을 늘리는 것 같고도 이 정도인데. 근데 아까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라는 곳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직 후보를 뽑는다. 이 표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룰이 흔히 말하는 당원 투표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잖아요. 근데 이 등가성, 그러니까 표의 하나의 가치 한번 따져보십시오. 지난번 4명에서 2명 좁힐 때 국민의힘이 그 전에 8명에서 4명 좁힐 때 4,000명 활용했죠. 여론조사. 그러면 이번에도 물리적인 이 돈과 시간 이런 거 감안하면 불과 4,000명 아마 이 이상 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권리당원만 따져가지고도 투표율 50%에서 55% 하면 흔히 말하는 한 7, 80만 명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뚝 잘라가지고 한 30만 명 된다 치면 이게 지금 등가성에서 우선 맞느냐. 그리고 밖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원격 조정을 당원들에게는 한다 치고 그러면 또 나머지 여론조사만으로 그래서 등등등등을 따지고 볼 때 이게 정말 그 민주적 절차라는 거 이걸 부합하는 충족시키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후보를 뽑는 거 그게 유권자들에게 먹힐 건가. 원천적인 의문을 제기해 보려고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저는 봤는데요. 흐흐흐. 김문수 다 털렸어요. 그렇게 벽일 줄 몰랐어요. 답답해서 소통을 포기하겠던데요. 그러셨는데 JDID님 상식이님은 비위도 좋으셔. 그걸 또 보셨다고. 예. 참 이렇게 해서 가는데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사전에 서로 약속이 돼 있으면 몰라도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몰라도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우리말로 쫑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덕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할까요? 근데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김문수 후보를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한동훈은 당원들은 정말 한동훈을 싫어하는 당원들이 포지션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한동훈을 빼야 된다는 그런 당원들의 마음이 국힘당 당원들의 마음이 김문수랑 홍준표 양갈래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홍준표는 한덕수에게 양보해 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김문수로 좀 더 그 당원들의 당심이 몰리면서 홍준표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홍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저는 김문수가 무난하게 최종 후보로는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이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워낙 비호감이 거의 1등이고요. 네. 그게 국민조사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일단 국민의힘 당원 80%가 탄핵을 반대하는 강경 극우파 당원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밑바닥에 약간 바람이 있었습니다. 본선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한덕수나 김문수나 다 안 될 것 같은데 홍준표나. 그래서 일부 표가 더 갔다고는 분석이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도 대리 통치를 하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를 그냥 무조건 비하하는 세력이 80%에 달하는데 한동훈이가 그 벽을 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고 호감이 많은 사람이 그걸 돌파할 수가 있어요. 정치력이. 근데 뭐 맨날 길 가다 막 넥타이 푸는 그런 이상한 짓만 하고 비호감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김문수가 된다. 이렇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내기했었죠. 한번 봅시다. 보는데 지금 1차, 2차에서 떨어진 후보들은 거의 다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합류를 하고 있지요. 그렇죠. 일단 안철수 후보는 어느 쪽으로 가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하고 나경원 붙었고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 홍준표 후보는 지금 전화기를 꺼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쪽의 핵심 참모들도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갔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한 것도 경선 과정에서 그 어린애한테 말도 못할 수모를 겪고 정말 비애를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쪽팔려서 정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어린애가 말이지 뭐 이것저것 막 하는데 근데 사실 또 홍준표 후보가 자초한 측면도 있죠. 더러운 싸움을. 현물 ETF죠. 현물 ETF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아, 한 건 잡았네. 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딱 집어냈네. 그 전에 그 센트럴뱅크 무슨 디지털 커런시인가요? CBDC. CBDC. 예, 그거 읽지도 못하고 이게 뭐지 그랬다가 아, 그 이병태 교수가 뭐 나한테 준 거 내가 그냥 읽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걸로 하다가 그게 넘어가질 줄 알았는데 안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포함한 정말 수모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근데 글쎄요. 저는 다시 뭐 김문수도 아마 턱걸이를 뽑는다면서요. 턱걸이. 그 얼마나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예요. 얼마나 할 얘기가 없으면 그랬을까 싶으니까. 홍준표 후보의 진정성. 홍준표 2012년에 민병두 의원한테 지고요. 그때도 정계 은퇴했어요. 그랬나요? 했어요. 은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랬다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되니까 다시 바로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잘 봐야죠. 김현래 님도 홍준표는 때 되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셨는데 글쎄요. 아이고 이제는 뭐 좀 어렵지 않나요? 그 대선에 이제 참패한 다음에 국민의힘 막 내분이 생기고 4분 5일 되고 개싸움하면 그때 홍준표가 비대위. 이 당은 내가 필요하다. 역시 너희들은 안 돼. 그리고 한동훈이는 몰아내야겠다고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봅니다. 한동훈 몰아내는 그러니까 나타나고 여기는 나밖에 없어. 적자는 나야 이렇게 나타날 사람입니다. 그 빅텐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김문수 한동훈 녹취가 준비가 됐군요. 한번 보시고 가시죠. 정치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치의 세대 교체. 회계 조사요? 세대 교체요. 세대. 정치에 있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세대 교체. 저거는 진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네요. 김문수 지가 민중당 하다가 민자당 들어갈 때도 세대교체론으로 김영삼이 젊은 비수열 그건 정말 수십 년 동안 정치권에서 맨날 나오는 게 세대교체론과 젊은 비수열론 뭐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그걸 저건 진짜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한동훈이한테 안 말리려고 글쎄 모른 척 엿먹이려고 했거나 그러는 엿먹이려고 것 같기도 하고 했거나.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왜 그 단어를 못 알아듣다기보다는 청력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이크를 차고 말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뭐 아주 깨끗하게 선명하게 들리지만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이건 분명히 청력과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근데 기사로 봤을 때는요 그 이제 이렇게 더듬는 거 못 알아듣는 거 이런 건 안 나오고 기사로는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뭐 한동훈이나 이준석 이런 사람들의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한 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보다는 청력상의 문제가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재밌는 댓글이 좀 올라왔으니까 소개하고 빅텐트로 가죠. 하리님 환장하겠네. 테리 공구님 안땡땡이랑 같은 증상입니다. 입원이 시급합니다.
정필성님, 그 밸런스 게임 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한테는 다음 생에 윤석열의 개로 태어날래, 홍준표의 개로 태어날래 물어봐 주시고, 김문수한테는 한덕수의 개로 태어날래, 119 구조견으로 태어날래 물어봐 주세요. 나야 도지사야 그거요? 119 구조견은 너무 영광스러운 그러니까요. 다음 생 아닙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라서. 야. 김은숙님, 문수댁에 보청기 놔드려야겠네. 예. 아이고, 참. 그 국민의힘은 이번에 그래도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국민들한테 약간의 웃음을 선사했다는 거.